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진 TV 부동산 클래스. 정말 이제 클래스 있는 분위기였어요. 네. 지난주에도 아주 지난 편에 이어서 굉장히 올해도 클래스가 이번도, 있었는데 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지만요. 이거 또 많은, 좋아요. 네, 정말 이런 도움이니까. 분위기 좋아요. 네. 네. 예, 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 지금의 왜냐면 과거를 정확히 알아서 네. 과거에 머물면 안 되지만 과거를 근데 알아야지 역사를 왜 배워요? 과거를 네. 알아야지만. 현재를 네. 정확히 진단할 수 현재를 있고 진단할 수 미래를 있고 볼 수 미래도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네, 이번 시간도 역시 이제 부동산 여신 네. 이수인 대표 함께 이수인 하겠습니다. 대표. 미국과 일본 시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닉슨 쇼크, 즉 네. 이제 브레튼 체제의 붕괴 이후에 변동 환율로 변동이 바뀌었다. 되는 이제 킹스턴 체제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 환율로 가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일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해드릴 건데요. 네. 네. 자, 이렇게 킹스턴 체제로 인해서 이제 뭐 미국은 마음 놓고 화폐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뭐 내가 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맘 놓고 뭐 부채 발행해서 국채 발행을 해서 이제 돈을 찍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금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이 킹스턴 체제는? 네, 그렇죠. 관계 없이 그거보다는 그냥 오히려 변동 이제, 환율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된 변동 거니까. 환율. 네. 네. 지금처럼 보면은 우리가 이제 1달러에 이제 1,200원대지만 네. 또 우리가 또 사실 마음껏 찍어내면은 이제 1,100원까지 이게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변동 야, 환율로. 킹스턴 체제가 이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인이 되겠네요. 네, 느낌이 확 오는데. 예, 맞습니다. 네. 미국 경제 이제 활성화도 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부작용도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과도 네.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니까 우리 많이 배우셨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네. 물가가 올라가죠. 예,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일 쇼크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오일 쇼크가 굉장히 70년대 역사상 경제적 이슈로서 글로벌 이슈의 타격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오일, 즉 이제 뭐 석유가 씨가 말라버리게 되고 석유 가격이 막 3배, 4배 이렇게 따르게 되니까 제조업이 다 정지가 그렇죠. 돼버려요. 그럼 제조업이 이제 정지가 되고 가격이 너무나 많이 뛰어오르면서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닫고 일자리 손실로 이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불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합친 말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1970년대에 이 미국을 대변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통화의 변동금리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스태그플레이션과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불황에다가 등장한- 물가 상승. 네, 그렇죠. 물가 상승이 최악이죠, 뭐 이러면. 물가 상승이 뭐 한 해에만 약 15%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사실 뭐 15%라면 뭐 상상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다. 네, 엄청난 지금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이번에 제로 됐습니다. 거의 안 올랐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1979년 말에 이제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영준 의장으로서 이제 경제학자인 폴 볼커 죄송해요. 네, 인물이 비슷해요. 이제 네, 폴이라고 네, 합시다 그냥. 네, 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폴이 등장합니다. 예, 등장함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인플레이션과의 이제 싸움을 선언을 하고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서죠. 근데 또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일단 돈을 뭔가 좀 화폐를 다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될 것 끌어들여야죠. 같은데. 그렇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확히 봤습니까? 예, 화폐를 끌어들이기 찍어냈던 위해서 거를 빨리 끌어내야죠. 그렇죠. 펼치는 정책이 저축. 바로 고금리 정책입니다. 그래야지 금리를- 저축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죠. 예, 그래서 이제 폴 볼커는 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이제 10% 금리를 10%까지 올려요. 그리고 1980년에는 이제 15%까지 그리고 81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20%까지 고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럼요. 연 20% 이자를 네. 받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단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장에 시달리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고금리 정책을 펼쳤는지를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결국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잡았습니다. 결국에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역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강세에 엔화는 저점. 그다음에 어려워요. 독일 이 화폐도 대목에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예. 예. 독일 화폐 가치도 굉장히 이제 약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달러로 내 자국에서 물건을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값싼 일본 화폐 제품 엔화.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 무역 시장에서 미국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된 그때 거죠. 완전히 일본이 미국을 이제 그렇죠. 네. 그게 몇 년도쯤 그게 됩니다. 80년대입니다. 80년대. 아,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이 치고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그럼요. 뭐 소니부터 도요타, 뭐 네. 자동차, 뭐 네. 미국이 오토바이 뭐 다 맞아요. 들어가죠. 예.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저축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긴축 정책이 들어가면서 일본이 그냥 확 치고 올라간다 네, 이렇게.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시장에서 뭐 이제 물가 상승, 경상지 수치 뭐 다 잡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다가 무역 수치의 1980 몇 년이더라? 제가 정확히 못 외웠는데 네. 84년, 뭐 3년 요럴 때쯤일 거예요. 85년이다. 85년도에 이르러서는 네. 미국 전체 무역 적자 지수의 3분의 1을 일본이. 일본이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야, 황당하겠네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전쟁 패전국을 내가 너네 살려놨더니 결국에는 잘 살게 해준, 이제 잘 뺏어가네. 잘 살게 해준. 그렇죠. 약간 큰형한테 약간 이제 덤빈 것 같은 네. 일본의 이제 모양새가 이제 되면서 미국은 이렇게 경기 회복 그리고 무역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에 엄청난 칼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키워드가 네. 일본 부동산 시장을 폭락하게 만든 가장 큰 그래요? 계기이자 80년대 이제 20세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발목할 만한 이제 80년대 어떤 사건이 일이 있었길래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자, 1985년도에 85년도에 네, 이제 5개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정상들은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플라자 호텔에 모이게 됩니다. 네. 네,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선언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플라자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플라자 협상은 아주 뭐 성명이 짧고 굵었다고 해요. 달러 약세화에 다 같이 애쓰고 경제 활성화에 다 같이 이제 도모를 하는 걸로 이제 한다. 네.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실제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뭐냐? 뭐 지금 무역 전쟁을 통해서 뭐 관세 부과하고 커트제 도입해서 무역을 줄이고 아무리 해도 이 잡을 수 없는 무역 적자. 결국에는 엔화 약세와 네. 달러 강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아무리 규제를 통해서 잡으려고 해도 이제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몇 년 동안 이제 겪은 했으니까. 네, 학습을 했으니까. 학습을 이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요구를 이제 일본에 하는 거죠. 강제로 달러를 약세로 하고 달러 약세하고 엔화 엔화 올려주고 강세. 독일 화폐도 올려달라 요구를 하는데 생각보다 또 저항하지 않고 다 합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합의를 이루게 돼서 결국 플라자 그러니까 합의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엔화 자기네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 수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수출해봤자 뭐 미국 달러가 워낙 약세인데 저 가치도 없는 돈 가질 이유가 없잖아. 수출해도 미국 사람들 이득- 잘안 사죠. 비싸니까. 그렇죠. 이득이 안 가격 남고. 경쟁력에서 이제 밀리게 되니까요. 야, 네. 이게 강제로 하는데 일본이 그래 그동안 우리 많이 벌었어. 많이 먹었다. 네. 근데 많이 먹었으니까 오케이. 그 이렇게 비하인드 하는 스토리를 거죠? 한번 좀 자세히 보고 싶을 정도로 네. 도대체 이제 일본이 거기에 순순히 또 그게 수능을- 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수능을 합니다. 그 일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달러는 안정세를 이루게 되었고요. 엔화는 이제 3년 동안 뭐 2,000원, 240엔, 50엔대에 하던 것이 이제 3년 동안 130엔대까지 이제 반으로. 예, 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러당 네. 가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엔화가 이제 강세를 이루게 되다 보니 일본 시장에는 당연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일본 부동산 시장의 이제 패망인데요. 그 전에 망하기 전에는 항상 폭죽이 터지는 법이죠. 부동산 버블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아, 85년부터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자 설명을 해주세요. 자, 네. 네. 85년도에 엔화가 강세를 이루었는데 어째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 자, 여기에는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의 유동성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엔화가 오르고 이제 자꾸 이제 뭐 은행의 금리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금리도 자꾸 오르고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뭐 일본 내에서는 토로가 나오잖아요. 일본 자국민들은 너무 엔고 현상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무역에서도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고 사실 뭐 내수 시장이 지금 그렇게 뭐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정부에서 해달라라는 이제 원성과 또 미국에서도 야, 너네도 이제 뭐 인구 1억 명 시대에 너희도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를 해서 먹고 살 국리를 하고 우리 것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라.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직 무역 시장 개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타 국가들의.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유동성을 좀 늘려주자. 유동성을 늘려주자라고 해서 5%대였던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돈이 풀리죠. 그 당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85년도에 내수 증진 해법으로 유동성 확대를 선택을 하는데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에서 2.5%까지 낮추게 되고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렇죠.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도 쉽게 받아서 싼 돈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85년부터 87년도까지 나라에서 6조 원의 돈을 재정을 편성을 해서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에 이제 막 엔화가 막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이 당연히 그러면은 비싸죠. 부동산 증시도 네.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일본이 이제 치명적인 실수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장 내에다가 이제 돈을 막 풀어놨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업들이 자국의 자산이 될 수 있게 내 집 살림에서 좀 이렇게 돈을 좀 불려줘야 되는데 네. 이 당시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값싼 제조 공장들을 설비를 동아시아 국가로 뭐 태국이나 중국이나 또 한국 이렇게 일본 국가들이 제조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한창 붐이 일어났었어요. 네. 엔고 현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이미 뭐 내가 사장이라고 치면 뭐 타 국가에서 좀 싸게 내가 뭐 엔고 때문에 무역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는 거 다른 국가에 비축을 했는데 내가 굳이 설비 투자를 이 일본 일본에 할 시장에서 필요가 할 없죠. 필요가 없는 지금 거죠.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베트남에 지금 10,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그래서 또 나가 다시 또 있습니다. 돌아오는 리턴하는 뭐 네. 기업들한테 뭐 네. 이익을 혜택을 주겠다는 주겠다고 사실은 하는데 쉽지 지금 않죠. 베트남은 뭐 세금도 10년간 안 받겠다 그러고 네. 땅도 무료로 주는데 대한민국에 기업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땅 무료로 들어오는 줍니까? 땅 거의 무료로 안 이제 주죠. 우리가 또 그 뒤를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야,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 같은데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네. 듯이 보이실 그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집값이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일본이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요. 야, 이게 지금 몇 년도죠? 85년부터 네, 85년부터 이제 90년까지 90년대? 요 5년간 엄청나게 이제 오르기 부동산 가격이 시작합니다. 상승되면서 기업들은 엔화 돈이 동남아시아 특히 네. 한국으로도 많이 오고요. 네. 네, 옵니다. 그 당시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85에서 90년도가 일본의 상황이요. 그죠? 지금 부동산 가격 치솟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예. 당시에 조금 이제 뭐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긴자에 굉장히 비싼 땅이 평당 10억이 갔다고 합니다. 평당 10억. 평당 10억, 우리나라 평당 돈으로 10억. 네, 네. 평당 우리나라 10억. 따지면 청담동이 네, 평당 10억을 긴자, 받더라고 네, 하고요. 청담동 이런 데가 그리고 뭐 심지어 도쿄 지금 청담동 평당 1억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도쿄- 10억이 간다는 거예요? 네. 네, 긴자의 가장 비싼 땅이 이제 그랬다고 하고 동경을 팔면 뭐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미국 땅을 들었어요. 제가.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엄청난 급등세를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제가 들었죠. 네, 아, 그렇죠. 동경을 팔면 미국을 산다고.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은 부자 나라, 네. 부자 나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게 됐던 시점이 이제 85년도에서 90년대인데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방송은. 오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부동산 지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계속 오름세가 보장이 될 것 같은 이제 예측이 되다 보니까 LTV를 200%
LTV 지금 우리 얼마 인정해주죠? 막 안 나오고 심지어 지금 한 거의 40대나 40%? 뭐 이제 규제 지역에서도 이제 뭐 40%였다가 지금 이제 뭐 안 네. 주고 거의 네. 뭐 안 주는 시기. 60인가 40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렇죠. DTV, 네. ITV 헷갈려. 200%까지 이제 뭐 LTV를 근데 여기는 40, 60이 아니고요. 200%. 네. 그러니까 집값의 2배까지. 네, LTV를 이제 2배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나 네, 상식적으로? 인정을 돈이 해주면서 넘쳐나니까. 그리고 아니, 또 그 집값이 10억이면 20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네, 거 아니에요? 200% 인정을 해줘. 네. 즉 담보 대출 비율이 아니라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200%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자 비율을. 아, 만약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난리 되겠어요? 나겠나? 난리 아, 그냥 우리는 뭐 안 통- 너도 나도 부동산 200%까지 사는 가면 거죠. 다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200% 까지 대출을 해준대, 추가 대출 받아서 또 사. 또 사. 계속 이제 부동산 알까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담보 대출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거를 기업이 엄청나게 하니까 개인들도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거의 이제 갭 투자라고 봐야죠. 뭐 갭 갭 투자, 뭐 갭 투자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투자를 그런 식으로 내 물건을 담보를 받아서 또는 나의 신용을 담보로 받아서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야. 하다 보니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내 물건을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오름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지금 일본의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8, 90% 비슷한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최고 많이 집을 갖고 있는 개인이 500채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개인이 대단하죠, 500채가. 그분은. 네. 네. 그리고 보통 뭐 100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네, 네. 상황은 좀 비슷했던. 그때 금리가 떨어지고 엔화가 강세되면서 네. 모든 돈이 기업이 다 엔화 강세니까 이제 엔화 예를 들어서 1엔 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엔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1,000원이지만 네. 그 당시 100원이었으면 한 10,000원은 된 거예요, 그냥. 그죠? 뭐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엔화 강세 그 정도로까지는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그래서 확실히 대충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러프하게 이야기를 그렇지, 하자면 러프하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네. 한 100원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오면 그냥 10,000원 정도 가치다 뭐 이 정도로 그렇죠. 생각하면 거. 예전에- 동남아시아 뭐 조금 매댄 가지고도 막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엄청나게 잘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일본 시장은 부동산에 이제 계속 이제 성장세를 가져오면서 또 주식 시장까지도 이제 덩달아서 엄청나게 치솟기 시작을 해서 근데 80 왜 갑자기 폭등했는데 네. 폭등까지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 폭등을 하게 되는 됐는데 이제 폭락을 하게 된 네. 계기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하고 있죠. 네. 부동산 오름세에 따른 지금 규제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도 이제 이렇게 과열이 되니까 정부 네.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부 대책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87년부터인데요. 네. 8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투기 지역처럼 감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감시구역을 87년에 도입을 하고 야, 저 비슷하다. 89년도에 그죠? 특별 조사 지도 어머, 지금 대출에 특별 조사 따른 들어가. 맞아. 특별 얼마 조사 전에 지도. 우리도 특별 조사 들어갔어.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그죠? 부동산 대출 지금 특별 조사 중입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대출을 어쨌든 규제를 해야 부동산 사는 게 네. 줄어드니까 고금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기존에 이미 시장에 깔려 있었던 이제 뭐 부동산 투자 자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버티기를 이자는 뭐 버티기만 하면 사실은 뭐 이어 나갈 수 있고 오름세가 더 크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으로도 이제 이거를 그 부동산 오름세를 잡을 수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넘었죠. 그냥 집을 갖고서 버티면 된다. 그렇죠. 이자를 내가 더 많이 내더라도 버티면 그 오름세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은 네. 쉽게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이제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네.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IS 자기 자본 비율은 이제 은행에서 BIS 비율을 몇 %대까지 이제 유지를 하면 너네는 건강한 은행이야라고 국제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자본에 대한 네. 네, 자본에 대한 자기 비율인데요. 자본. 자기 자본 비율을 이제 8%로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당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무분별한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해서 BIS 비율은 약 5%, 6%대를 이제 많이 유지를 떨어졌었네요. 하고 있었는데 네. 자기 자본 비율을 8%로 정하기로 한 이제 조약이 92년도 바젤 협의라는 것입니다. 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을 IMF 때 거거든요. 이랬어요. BIS 이 비율 때문에 네. 많은 기업이 도산합니다. 자, 이렇게 BIS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국제 시장에서 은행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역 시장에서도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고금리 정책까지 펼쳤는데 BIS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출을 막습니다. 은행이 그렇죠. 은행이 이제 담보 개입합니다. 대출을 네. 이제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거 사주던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내 거를 팔아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부동산 게다가 수요가. 이제 증세를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처럼 이제 보유세처럼 보유세 똑같네, 이름이 우리나라랑 이제 집가세라고 하는데요. 집가세를 92년에 도입을 합니다. 이렇게 집가세 도입과 세금 부담, 그 다음에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이자 부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BIS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이제 담보 대출 규제, 은행에서의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이렇게 화려한 폭죽쇼를 남기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랑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 근데 난 같은데. 궁금한 게 그럼 패망한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 우리는 어떠세요? 어떠세요? 들어보시기에 굉장히 흡사하십니다. 아니, 너무 저는 흡사한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저는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10년 전에 그때 강남권으로 입성할 때 네. 다 떨어질 건데 음. 우리 일본은 반듣지 않냐 또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과감히 그냥 선택을 했거든요. 네. 저 그때 MBN 다녔을 때 주변에 금융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떨어질 거다. 음. 지금은 사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냥 과감히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은 약간 또 심리적으로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집 갖기라는 그런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하고 네. 뭐 일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서울의 교육열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있어서 저는 일본에서 잠깐 살아본 적이 근데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지지 조금씩? 그래서 저는 이제 입성을 했는데 야, 이런 좀 나라 때문에 불안해. 정말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금 부담, 이자 부담, 담보 대출 금지.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이 규제에 대해서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규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더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경향이 더 있던데. 오르고 더 자, 활발해졌죠. 이제 네. 이쯤에서 전문가인 제가 네. 자, 전문가가 근데 아직 시간으로.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끝났나요, 정말 이제 거의? 제가 네. 이렇게 쉽사리 끝마무리에 말씀드릴 수 없는 네, 내용이에요. 중요한 얘기는 다음 편에.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정말 이제 중요한 얘기는 한국 다음 부동산과 편에. 일본 부동산 차이점과 공통점에 공통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전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얘기? 이게 아까 이제 다한 요 건가요? 예, 네.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자, 식으로 이제부터 폭락합니다. 92년 1월부터 그죠? 네, 폭락을 일본이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폭락이 됐느냐? 상업지 같은 경우는 뭐 6분의 1,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10분의 1, 그냥 뭐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10분의 돼요. 1까지? 예, 그냥 뭐 10억이었던 집이 1억이 됐고요.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껴서 이제 내놔도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빚 갚느라 허덕이고 이제 그때 저축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생겨난 것도 이제 그때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여기까지만 92년,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92년부터 네, 그래프가 보니까 막 쭉쭉쭉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제 일본 부동산과 또 강남 네. 한번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1, 2부에 배우신 이제 진짜 정보를 중요한 얘기를 들고 또 3부에서 해야죠. 일본 도쿄의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왔는가를 이번 편에 봤는데요. 아, 지금의 우리 상황은 흡사합니다. 네. 예,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희 그 부동산 클래스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네, 다음 많은 편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과 그럼 일본 부동산은 같냐? 네. 시장이 같냐? 아니다. 차이점이 다른 있다. 면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